북한이 오늘 동해로 쏜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청와대는 사흘 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대표가 이재명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돌로 쪼개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리위 제명 등의 절차도 언급했습니다. 방역당국이 11월 하순 하루 확진자가 4,7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손님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척하며 시간을 끈 뒤 카드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배달기사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총괄지휘한 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신혼부부 선호가 많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화성 동탄 임대주택 일부가 9개월이 지난 현재도 공실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이른 아침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군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궤적과 속도 때문이라는데 군 내부에선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을 지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30km까지 치솟은 뒤 고도를 낮춰 수평 비행으로 200km 미만을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포착된 세부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고도와 거리만 놓고 보면 순항 미사일로 보이지만 속도는 음속의 두세 배에 이르는 정체불명의 발사체였습니다. 군 소식통은 궤도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가깝고 속도는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르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극초음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 개발이 완성되면 주한미군 사드나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힘들어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위협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무기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호위함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른 뒤 연기를 뿜으며 대기권 밖으로 날아갑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7월 공개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입니다. F-22 전투기보다 빠른 음속의 7배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미 항공모함도 현 무기 체계로는 방어가 힘듭니다.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대기권 밖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ICBM은 MD 체계로 요격할 수 있지만 저고도에서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한국과 유엔사 후방기지인 주일미군은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도 한반도 접근에 부담이 커집니다. 요격망을 회피해서 주일 미군 기지까지 10분 정도, 한반도에서 3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괌 미군 기지도 30여 분 안에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그러나 음속 상태에서 엔진을 재점화하는 핵심 기술은 매우 난이도가 높아 태풍 속에서 성냥불을 붙이는 것만큼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이 이 기술을 자체 확보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 복원과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무력 시위인데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의 기대를 거는 문재인 정부의 냉온탕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협상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한 유감 표명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지 열흘 만인 지난 25일.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자 청와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능동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회의를 열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남하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발이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고 군 당국이 미사일의 재원을 분석 중인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휘둘린다면 국민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가 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야당이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마침내 몸통이 드러났다며 이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이 후보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7개 천화동인 가운데 가장 많은 배당금 1,208억 원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까지 합한 민간 배당금 총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모 씨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땐 캠프 선대본부장, 당선된 후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어서 킨텍스 대표이사까지 맡았습니다. 특히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의 가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며 특검으로만 규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특검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천화동인 대표 이 씨가 15년 전 10달 동안 보좌관으로 근무한 게 전부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도 되기 전에 보좌관을 했던 사람까지 엮는 건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한테 엮습니까?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네?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경찰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수사와 관련해 이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재환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공공개발로 포장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특정 개인 몇몇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였고 이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핵심 인물이 유동규라는 사람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들은 이 사람의 과거 은행도 예사롭지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재명 후보와의 친분이 있었다는 게 복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사장이라고 하면서 과실이 엄청 있죠. 이재명 시장이 보낸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로 황제처럼 민간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부인했습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을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정모 변호사도 논란입니다.
복장도 그렇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성남 지역 시민단체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을 이재명 패밀리 사인방으로 지목하며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재명 후보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거기로부터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5달간 내사해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도 경기 남부청에 맡겨서 사실상 수사로 전환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뭘 했는지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죠. 검찰도 수사팀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중복 수사 우려와 뒤늦은 수사 착수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사무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안윤경 기자가 그 앞까지 다가가 봤습니다.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앞. 화천대유 측 경비원들이 취재진 접근을 제지합니다. 화천대유 이모 대표는 사임했지만 출근한 몇몇 직원들은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수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 남부청에 배당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화천대유 관련 자금 흐름 추적도 함께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제범죄 형사부를 중심으로 수사 검사를 늘려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 2부에, 화천대유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은 경제범죄 형사부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검경 모두 수사 확대에 나서면서 중복 수사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5달째 화천대유 자금 흐름 내사만 하던 사이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는 좀처럼 본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행방이 묘연하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유 전 본부장 그리고 남모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까? 네,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맡아 민간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고 이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계사인 천화동인까지 포함해 화천대유가 거둔 수익은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죠. 이 가운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는 8,700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언론 접촉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나 돈을 번 사람,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둘 다 지금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압박이 있었는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사업 설계를 한 건 누구인지 밝히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 전 본부장이 답해야 할 질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들어보시죠. 화천대유 구성원들도 무슨 대주주는 기자,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국회의원 아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전문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 자, 그리고 이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인물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할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훗날 다시 인연을 맺게 되죠.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소유주, 강찬우, 박영수 두 변호사는 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과 자문으로 합류하면서입니다.
남 변호사는 1,000억 원대 배당금 외에도 이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들이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영입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예, 뭐 참 특이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개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고 결국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소수의 민간인에게 집중된 천문학적인 돈의 종착지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정말 이들이 기막힌 눈으로 번 돈이 맞는지 화천대유의 숨은 주인이 따로 있는지가 빨리 규명돼야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대통령을 이제 곧 뽑아야 하는데 이런 의혹을 계속 남겨둔 채로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강도 높은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이 문제가 어쩌면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정치 보복을 공식 선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설계자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지목하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임 수사로 시작해 정관계 로비,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까지 3단계 수사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자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2016년 말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윤 후보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관련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보수 언론과 야당이 몸통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짐, 죄송합니다. 도덕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좀 숙지해야. 이 후보 측은 화천대유 주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고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드디어 이 후보가 화천대유 주인임을 자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퇴를 거부하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청년과 공정, 정의를 언급하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령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자진 사퇴를 언급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제명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대선 주자들도 제명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나 자신부터 책임을 져야 남의 책임도 떳떳하게 물을 수 있다며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했고 최재형 후보도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단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수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한데 가결되면 1979년 당시 김영삼 의원의 제명 이후 41년 만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위정모해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대상인데 공수처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를 조사한 뒤 하루 만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도 이 컴퓨터를 살펴봤지만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오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했는데 한 부장 등은 수사 방해라고 반발했고 윤 전 총장 측은 적법한 배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윤 후보의 수사 방해를 주장하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 원장은 임 담당관의 수사 방해 주장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2,300명에 육박하면서 월요일 기준 최다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오후 6시 현재 벌써 2,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돼서 내일 역시 요일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산세가 명절 연휴 뒤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이 황금 연휴 두 번이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악화되면 11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임시선별진료소. 추석 이후 가족 단위 검사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포항 돌았다 해갖고 검사가 최대로. 어제 하루 검사 건수는 21만 건. 확진자는 2,289명 나왔습니다. 연일 2,000에서 3,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감염원 추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된 확진자는 40%에 육박합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하고 겹쳤는지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이제 격리하거나 처치를 하는. 숨은 감염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이동량은 5주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과 한글날 황금 연휴까지 이동량이 계속 늘어나 유행이 악화되면 2달 뒤 하루 확진자는 4,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되어야만 일상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10월 말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다음 달 초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등부터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최근 확산세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추세는 외국인 감염 증가입니다. 지난주의 경우에 확진자 발생 비율이 내국인보다 9배나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감염자가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 언어 문제부터 소재 파악까지 난관의 연속이어서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건데요. 황병준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경남 김해의 음식점. 추석 연휴 모임을 가진 외국인이 확진된 뒤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 가족 등으로 번지면서 오늘까지 7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김해의 다른 외국인 음식점에서도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식당 내에서 서로 합석하면서 접촉이 이루어진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는 2,30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율이 내국인의 9배에 달합니다. 반면 백신 접종률은 내국인보다 낮고 특히 미등록 외국인이 저조합니다. 장애물은 일단 언어겠죠. 전혀 한국말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주자 일정치 않은 분들. 이에 정부는 선제검사 행정명령과 사업장 방문 접종 등의 외국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거나 또는 검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뭐 그 출국 조치라든지 이런 것과 이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10월 연휴 기간 외국인들이 모임을 자제하도록 고용주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받은 배달기사 일당이 결제하는 척하면서 카드를 불법 복제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위조 카드를 되팔아서 수익을 챙겼는데 범행을 총괄 지휘한 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커피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달기사는 고객 신용카드를 받아 커피값을 결제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를 완료합니다. 신용카드 복제를 위한 개인정보를 빼돌렸지만 고객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카드 이력서에서는 뭐 2번 끊겼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아무 의심 없이. 총책 19살 A군은 지난 7월부터 부산에서 배달기사를 하던 지인 4명에게 대면 결제를 선택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복제하기로 모의했습니다. A군은 빼돌린 정보로 위조 신용카드 12장을 만들어 한 장당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카드 구매자 3명은 귀금속 등 1,700만 원어치를 위조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CCTV 등을 분석해 A군 일당과 카드 구매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5월에 출소한 총책 A군은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카드 위조 수법을 배웠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신용카드 복제 장치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A군과 배달기사 등 4명을 구속하고 배달 앱을 이용할 때 대면 결제보다는 온라인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층간소음이 가져온 살인사건 충격이 쉬 가시지 않습니다. 이 층간소음과 흡연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건지 해결책은 없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내 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니 냄새가 싫으면 당신이 창문을 닫으라? 적반하장식 흡연 협조문에 어처구니가 없다. 문 닫고 피우라는 분노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온라인에는 어린애가 직접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인 금연 호소문부터 욕설이 담긴 경고문까지 간접 흡연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연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어디서 나는 담배 냄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해결책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 현행법상 복도 같은 공동공간이 아닌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집안에서 피우는 담배를 제재할 방법은 없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흡연자가 사는 아파트 호수를 공개 저격하지만 서로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층간소음 다툼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수에서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졌고 원인은 층간소음입니다. 피해자가 전에 검거 당시에 그랬고 이전에도 그 정황을 그렇고 지난달에는 이웃 사이에 도끼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민원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 그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국토부는 지난해 시공이 끝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태조사 단계라 내년 이후에나 시행 가능하죠. 현장을 섭외하는 문제가 좀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좀 내려봐야 돼.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벽과 바닥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우퍼 스피커가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지만 그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사는 시대. 커지는 이웃 갈등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사망자 수가 30만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건 예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술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최대치고 30만 명을 넘긴 것도 처음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보이고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이 27%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50명으로 전체의 0.3%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술 관련 사망자도 5,155명으로 늘면서 인구 10만 명당 10명의 사망을 기록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10.9명. 지난해 우리나라는 2배를 훌쩍 넘는 23.5명을 기록해 3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에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고 좀 빠르게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도움들.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인구 절벽은 더 빠르게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경기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었죠. 당시 대통령은 이 주택을 선호하는 신혼부부가 많겠다고 전망했는데 이 임대주택들이 9개월이 지나도록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 아파트는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대조를 이룹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1,640세대 규모의 경기도 동탄 행복주택. 당시 변창흠 LH 사장이 장점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 GTX A 노선이 이렇게 출발점입니다. 대중교통이 아주 우수합니다. 문 대통령도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아파트를 둘러보며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하지만 이를 두고 현실 감각에 관한 비판이 나왔고 방문에 앞선 4천여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집행과 함께 논란을 불렀습니다. 좀 더 넓은 집을 선호하는 수요자 눈높이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총 5차례 추가 모집과 입주 자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둘러본 주택을 포함해 같은 평형 14세대는 9개월이 지나도록 빈집입니다. 보증금 7,300만 원, 월세 27만 원인 전용 44제곱미터 행복주택에 비해 인근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의 경우 전세가 4억 원대 중반으로 훨씬 비싸지만 찾는 사람이 많고 시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싸지죠 갈수록.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 정책의 수요 공급 불일치를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차녀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최근 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인데 홍라희 전 관장 등 이 삼성 일가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태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말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0.93%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지분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삼성전자 2,640만 주, 약 2조 원대 규모입니다. 사유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맡긴 겁니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 상속인들은 5년간 6번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려면 일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은 없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연부연납을 하려면 당연히 공탁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탁을 걸 수 있는 재산이 지금으로서는 주식밖에 없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앞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습니다. 또 배당과 대출로도 재원을 마련 중인데 홍 전 관장의 경우 지난 4월과 7월 금융회사들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한국의 자산을 팔아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일본 기업 재산의 강제 처분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다고 했고 미쓰비시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긴 한 건지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신청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이 대상인데 이 4건의 권리를 판 돈으로 한 명당 2억 97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두 할머니들에게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이듬해 미쓰비시 측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지난 10일 이것도 기각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번 강제 매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또다시 항고와 재항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최종 결정과 현금화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여야가 한 달간의 시한을 두고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수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침해 논란이 가장 컸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권에 대해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협상은 오늘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가 한 달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고 어제부터 이어진 4차례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 마련하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모호한 규정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도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놓고 민주당이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에 대한 상정 처리는 미룰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메리 롤로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저지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s critical to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m.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핵심이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결국 캠프 실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유명 래퍼인 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의 논란이 커지면서 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건데 이 과정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자식 잘못 키운 죄를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면서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인 래퍼 노엘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사의를 표했다가 반려됐는데 결국 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움되겠다며 윤 후보의 승낙은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친홍준표계로 꼽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쓴소리를 하자 가족의 일이라고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복되는 논란이 윤석열 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캠프 내부의 분위기에 밀려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엔 특검 수사까지 주장했는데 장 의원 아들 문제는 방치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1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바닷속 세상은 30m 이상만 돼도 접근이 어려워서 미지의 세계로 불리는데요. 제주 서귀포 앞바다 수심 100m 깊이가 탐사됐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기록이 없는 신종 생물 등 이 해양 생물 37종이 발견됐는데요. 몸속이 훤히 다 보이는 투명 새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잠수부가 뛰어듭니다. 수심 30m가 넘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 분홍빛을 띤 산호 군락이 펼쳐집니다. 산호 틈에선 반투명 상태에 연산호 유리망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복의 명수라 불리는 연산호 유리망둑은 3cm 크기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몸통이 훤히 드러나는 해송투명 새우는 산호에 붙어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다른 종과 다르게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몸을 숨기면서 진화해가면서 종으로 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 깃털을 가진 갯지렁이와 모래에서 유기물을 먹고 사는 0.3mm 크기 플랑크톤 등 세계에서 기록조차 없는 해양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특수 장수잠기를 활용해 바닷속 100m까지 탐사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 32종 등 37종의 희귀 해양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만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굴된 생물들을 심층 연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순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코로나를 뚫고 직접 만나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두 슈퍼스타의 만남부터 이 협업곡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작은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였습니다. 콜드플레이는 그에 화답해 곡을 만들었고 방탄소년단은 보내온 데모를 듣고 한국어 가사와 랩을 썼습니다. 어떡하지? 연예인이 우리랑 같이 하자고 한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지난 4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선물 상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Okay. I think it'll be fun, like a real live performance. I'll sing, you'll sing, we'll sing. We're happy. Okay. 코로나19로 이동에 제약이 생긴 상황에서도 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세계 팬들은 잃어버린 무대를 되찾은 듯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국적과 성별, 인종 등 모든 장벽을 넘어서자는 내용인데 콜드플레이는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협업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very special to me that the most popular artist in the world speaks Korean and is like a group of brothers not from the West, and it's just. 콜드플레이의 정규 앨범에 수록될 마이 유니버스는 공개하자마자 아이튠즈 90개국 정상을 차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이들이기에 다음 주 발표되는 영국 차트뿐 아니라 빌보드 1위 석권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농구인 2세들이 대거 뽑혔습니다. KGC 인삼공사 김승기 감독은 두 아들이 모두 지명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공교롭게도 팀이 모두 달라서 3부자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읍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라운드 9순위 지명권을 가진 KCC 전창진 감독이 연세대 김동현을 호명합니다. 연세대학교 김동현.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 KGC 김승기 감독. 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KBL을 대표하는 가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들의 당찬 포부에도 냉철한 표정입니다. 첫째 아들인 김준모까지 2라운드 3순위로 한국가스공사에 지명되며 드래프트가 모두 끝이 나자 이제서야 마음이 놓인 듯 눈가가 촉촉해진 김 감독은 긴장됐던 순간을 돌이켜봅니다. 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약해요. 겉으로 좀 내보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되게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적이 된 3부자. 아버지는 마냥 걱정이 앞서지만 까불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개막전이 KCC고 그다음 게임이 가스공사인데 걱정됩니다. 두 아들은 패기가 넘칩니다. 가슴에 빗을 한번 꽂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뭐 세레모니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좀 긴 염원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센터 출신 이창수의 아들 이원석은 전체 1순위로 삼성에 지명됐고 하윤기와 이정현은 각각 2위와 3위로 KT와 오리온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각제기국과 멜국은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비린 생선으로 끓이는데도 신기하게 개운해서 해장 끓이려도 그만이죠. 갓 잡은 싱싱한 재료가 내는 맛입니다. 각제기는 전갱이, 멜은 멸치를 뜻합니다. 멜도 배설 신나라는 제주도 속담이 있습니다. 멸치도 배알이 있다, 즉 창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늘고 까맣게 타버려 비록 배설물 취급을 당하지만 그나마 속도 없고 줏대도 없는 인간들을 멸치가 야유합니다. 배알도 없이 뭐만 그득한 세상을 향해 등뼈 고추 세우며 눈후 천년 지켜온 배알이다. 배알은 속마음, 배짱,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비위가 상하면 배알이 뒤틀린다라고 하고 배짱이 좋으면 배알이 세다고 합니다. 남이 무시하고 비웃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사람은 배알도 없다라고 하죠. 주먹맞은 감투라는 속담과도 통합니다. 오늘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까지 지난 며칠 북한의 행태는 말 그대로 어르고 달래기, 어르고 뺨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튿날 북한은 최관복급 외무성 부상의 입을 빌어서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여정이 나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이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며 반색했죠. 일주일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몽하기 짝이 없다고 했을 때 입장이 없다고 침묵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여정은 남북 연락사무소와 정상회담도 해결될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잘 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부터 풀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청와대는 많이 고무된 듯합니다. 박수현 소통수석이 김여정의 담화를 평가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다급하던 차에 얼마나 반가웠으면 한미훈련을 암초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북한은 보란듯 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남북 통신선에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왠지 씁쓸하고 공허하게 들리는 게 저뿐일까요? 종전선언 제안 전날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은 북한의 핵개발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물론 우리 정부 입에서 비핵화는 쑥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북한이 태우는 롤러코스터를 타고서라도 기어이 가겠다는 목표가 무엇이기에 그러는 것인지 보는 사람의 울렁증이 참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9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다고 될까요? 였습니다. 중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20에서 70mm가량이 되겠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보통 수준이지만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간대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